어제는 너무 일찍 잠들어 버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잤는데요. 자, 오늘 민법 21번부터 30번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1항의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 등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이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뭔 말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있잖아요. 얘가 통로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통행권자 말고 원래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허락을 해줘야 될 소극적 의무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로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이거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이나 축조물을 만약에 설치를 했어. 그러면은 통행권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못 다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소유자는 이거를 이제 철거를 해줘야 될 의무를 지닌다는 거죠.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더라도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야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 아니죠. 무조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시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쵸? 여기를 가로질러 가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해주세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통로를 무조건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고 소유권이 배제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토지의 용도, 이용 상황,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이런 거를 제한을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존하는 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을 했어요. 그 행사를 그리고 못하게 막아.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가 통행권이 있는데요. 그리고 방해하지 말아주시겠어요? 하는 것이 지위나 권리를 보존하는 데 수단이 적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주위 토지 통행권 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텃세 부리는 거 있잖아. 예전에 뉴스 나왔던 거. 무덤에 묘가 묻는 거. 장지에 가는데 통행료내라고 경운기로 막아버리고 사람들 하나도 못 가게 통행료 300일했나 3000일했나 그거 내라고 그랬다고 뉴스에 나온 거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법정에서 간다면 통행권이 있다 그리고 방해금지를 청구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명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명 채권을
양도 통지를 했어요. 그 양도 계약이 그리고 해제를 했어요. 자,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이제 지명채권을 넘긴 거죠. 그리고 이제 채무자한테 이거를 양도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서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게 대해서 야, 이거 해제됐으니까 다시 내가 너한테 양도채권 대항할 수 있어 라고 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양수인이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이걸 넘겼어요. 근데 만약에 양도인이 야, 그거 내가 다시 가져왔어 라고 하면은 만약 채무자가 그걸 알고 그걸 그대 고지고대로 듣고 양도인한테 돈을 갚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수인은 계약이 해제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양수인은 뒤통수 맞은 거고 그 채무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저기를 한 거니까 양수인만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이제 내가 권리자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줄 사람이 이제 양도 통지를 해제 사실을 이런 걸 통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채권 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 양도의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서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그쵸? 채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한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 권리가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한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된다. 채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 권한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해요. 채권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 권한을 얻잖아요. 그래서 피보전 권리가 확정된단 말이죠.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한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된다. 집행권한을 취득을 했어요.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이거를 양수를 하면 채권 양도는 어떻게 된다? 양도는 무효가 된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교포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추인 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서 무효예요. 근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서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추인한 때부터 이게 소급표는 안 되고 추인한 때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6조가 유추제공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야 네가 이거 소송 좀 하게 이거 네가 일단 양수하는 걸로 해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효다. 자, 2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570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자, 매매가 뭐예요? 뭐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 매매의 저기를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목적물로 삼은 거예요.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도인은 이거를 취득해가지고 매수인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잘못해서 이행 불능이 됐어.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570조 단서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얘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손배까지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쫓아서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고 손배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손배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매매 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니고 매매 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자, 성토 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 취득 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에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게 굉장히 나름 최신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하자 담보 책임 이건 경합적으로 인정되지만 방해배제는 안 된다는 거. 방해배제로 바꿔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배제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방해배제는 현재 그게 방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이제 그거를 다 폐기물을 다 묻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 게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일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일부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다. 그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만약에 샀으면 얼마를 이득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게 손해액의 그 이행이익이 얼마나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로 봐야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갖고 와서 너한테 팔게 라고 이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그거를 뭐 고의로 했든 과실로 했든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이었다면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봤어 라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차임상당의 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거는 있죠. 차임상당은 내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임을 따로 저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을 해야 돼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그쵸? 근데 누구?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한 간접 점유는 해당하지 않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 요인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도 되게 막판에 인지했던 선지 같아요.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를 구해야 혹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만큼만 유치권 해야지. 이만큼은 너무 많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왜? 유치권 신고되면 누가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다. 혹은 유치권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라는 거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겠죠. 갑이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인 을의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갑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 않는다. 즉, 을 주식회사하고 그래서 갑이 자기의 이제 돈이랑 자기의 건축 자재 뭐 이런 걸로 지금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거는 갑의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을한테 팔아가지고 그거는 매매 대금을 받는 거라고 보는 거지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패드가 이상해요. 저장이 안 되네.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줄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원래 수급인 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수급인 소유가 되는 건데 이거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줄 경우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도급인한테 무조건 안 된다는 거. 틀렸죠?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쵸? 하자 있다고 야 이거 제대로 완공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우길 수는 없다는 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겠죠? 자,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러면은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거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만약에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본인한테 이때까지 이거 추인할지 말지 결정해서 알려줘 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답이 없다? 그러면 거절한 거다. 민법 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 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거 언제까지 이거 추인할지 알려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 이거 바로 뭐 할래요? 철회를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인될 수가 없다는 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애초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없이 이런 거를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권유, 위탁매매 계약,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초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거는 애초에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증권회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실법을 위반해서 양자간 명의신탁이 무효예요. 이런 경우 수탁자 명의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이거는 신탁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처분 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했어요. 둘이. 약정 이후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었거나 처분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정산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산약정은 무효가 되면 안 되죠. 돈은 뺏겼으면 갖고 와야지. 그쵸? 돈은 어쨌든 신탁자가 냈잖아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신탁자랑 수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이거를 처분을 했어요. 어머, 내가 이거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거라 우리 계약도 무효겠네 라고 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 매수대금이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다. 맞고 계약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므로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탁관계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셋이서 다 알았다는 거죠. 명의신탁을.
자, 감남과 을려는 혼이 나여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 병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거 어디 문제에서 권고할 수 있다 말고 권고해야 한다로 바꿔서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이혼 후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아니죠.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그 적합한, 가장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향이 될 거라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순 없죠. 갑과 을 중 병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반과 병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을병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병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쵸?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처분도 가능한 거죠. 가정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집행권한이 된다는 거. 자, 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아니에요. 질권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죠. 목적인 채권만 양도가 되는데.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은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 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금전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강제 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데 확정된다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질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민법 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냥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인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면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권은 양도 또는 질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 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쵸?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의 면책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보험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취지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30번. 다수장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해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의 과실이 있든 없든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장 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이거 아니죠? 자, 과실이 있으면 분할채무, 과실이 없으면 부진장 연대채무. 이거 맨날 읽어요. 과실이 있으면 분할채무, 과실이 없으면 부진장 연대채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맨날 나오는 겁나 기본이죠.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다. 임직원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그리고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 거죠. 금융에서도 몰랐잖아요. 그쵸? 부진정 연대 채무에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해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 결론 내리고 쟤는 저렇게 결론 내려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4인의 매도인이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 중에 1인이 매수인 중에 1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쵸? 4인이니까 4분의 1씩 뭐 이렇게 한다고 저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명이 나서가지고 야 나한테 다 내놔 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위험한 감이 있다라는 거죠.